네,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창 진행 중이죠. 근데 좀 일부 이제 발열 증상 등이 좀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해열제를 좀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방송에다 보니까 특정 어떤 상품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제를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혹시 발열 증상이 나오면 이걸 복용을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날씨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의 날씨 알아봅니다. 이온 리포터. 네, 날씨 오늘 참 좋습니다. 공기질 많이 좋아졌고요. 제주도도 오전까지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공기 수도권을 제외하고 어제보다 조금 서늘하죠. 서울이 현재 7.4도, 대구 8도인데요. 차츰 햇살이 내리쬐며 기온 쑥 올라 한낮에 서울 21도, 강릉 부산 19도, 전주 23도, 대구 22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조금 전에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두 후보의 공약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정과 연관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정에 대한 좀 이해의 기초에서 공약을 점검을 해야 돼서 저희가 특별히 서울시의회 의원 두 분을 차례로 연결해서 상대당 후보의 공약을 점검해 보도록 이런 방식으로 한번 좀 공약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상대당 후보의 공약 가운데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서 두 개를 추렸는데요. 각각 그 상대당 후보의 공약 두 개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보완이 돼야 되는지 요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인재 서울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의원 김인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상대당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공약 점검을 좀 해야 될 텐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좀 이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공약으로 꼽아주신 거 두 가운데 하나가 이제 재개발 문제인데. 네. 이게 그 속도를 빨리 해서 일주일 안에 시동을 걸고 1년 내에 성과를 내겠다. 그러니까 접근법이 문제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스피드 주택 공급을 해서 10년 전과 동일하게 속도와 공급량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도시계획 심의회를 열어서 서울시 방침을 바꾸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의 도시계획 심의위원은 시장이 열어라 말라 해서 열려지는 직속 조직이나 부서가 아니고요.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법적위원회입니다. 이 법정위원회는 재개발 재건축의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역의 체계를 바꾸는 변경은 먼저 계획 수립이 돼야 되는데 이 계획 수립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간만도 한 1년이 걸립니다. 용역 수립이 1년간 걸쳐서 됐다 하더라도 그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의회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 의견 청취를 구해야 되고 또 본회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정식 의제가 되는 것이고 그 전에 다시 1,000만 서울시민의 재산권을 서울시장이 일시적으로 바꾼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주민 설명이나 의견 청취 없이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일주일 만에 또는 한 달 만에 초스피드로 10년 전과 동일하게 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구시대적 권력자의 오만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프로세스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이 뭐 마음 먹는다고 되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간단히. 네,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의 권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좀 그래도 마음을 먹으면 속도를 조금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아예 없는 겁니까? 공무원들에게 관련된 사업들을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의 결정을 앞당기다든지 아니면 서울시의 의견 청취 기관들을 앞당길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재산권의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의 용도 지역과 용적률을 해제 또는 상향 조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재산권에 바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 설명과 주민 의견 청취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암만 서울시장이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주민 설명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래서 이제 그 잔여 임기 1년 동안에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시는 겁니까? 잔여 기간 1년 동안에는
사업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은 진행할 수 있지만 네. 완성된 사업에서 시작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기하신 공약이 강남북 균형 발전 공약인데요. 균형 발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강남북 균형 발전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강남 따로 비강남 따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누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또 오 후보의 공약을 보면은 비강남권의 지상철을 지하화하고 용산 개발하고 권역걸 개발을 중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비강남권의 지하철 지하의 소요 예산이 우리 서울시의 2013년 자료를 인용했는데 38조 원이 들어갑니다. 물가 상승과 인가 상승률 비교하면 지금 예산으로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오세훈 후보 재임 시절의 예산의 방만한 균형을 보면은 사업비에서 오세훈 시장이 2010년에 우리 서울시의 채무가 20조에 육박했고요. 부채는 25조에 육박했습니다. 연간 이자만 7,700억이 나갔고 하루 이자만 우리 서민들의 시민 혈세로 21억가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오세훈 시장의 예산의 방만한 운영은 2010년 5월에는 3조에서 4조 동안 유지해야 되는 서울시 시군구 평균 잔액이 38억밖에 남지 않았고요. 공무원의 임금도 2010년도에 인건비가 1조 500억이 들어가는데 1조 60억만 평선에서 나머지는 예비비로 인건비를 328억 원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된다고 하면 지금 38조 그리고 그 이상이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강남북 균형 발전의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의문이 드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방만하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강남과 강북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강북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잖아요. 강북에 집중 투자하는 예산의 효율적인 방법인데요. 지하철 1호선 또는 다양한 국철들을 지하화하겠다기보다는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갖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하화하는 것. 예를 들면 박영선 후보가 지하철 1호선을 지하화하겠다라는 것은 19개의 역사를 지하로 하고 지상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공공용지로 보급을 했을 때 예산 규모가 한 5조 6천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 2016년도에 자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은 서울시에서 또 중앙정부에서 매칭 비율의 예산을 하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지금 38조와 또 그 이상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예산들을 계획했다는 것은 강북에 그만큼 예산을 투자할 수도 없고 실행 가능성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좀 그 현실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뭉터기로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혀 이건 현실성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비현실적이고요. 서울시 1년 예산이 한 40조 정도 육박하고 있는데 매년 우리 서울시에서 1조씩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38년이 걸리는데 지금 당장 급한 서울시의 강북 균형 발전에 따른 예산들로서는 이건 비현실성이고요. 서울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생활 SOC를 우선적으로 강남북 균형 발전의 기초로서 예산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 의회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제기를 하셨는데 재개발 규제 완화나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제 그 서울시 차원에서 정책을 그 집행을 할 때 서울시 의회를 거쳐야 되는 게 있고 안 거쳐도 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 정부의 견제와 균형의 예산 정책들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공약 사업을 시행할 때 서울시 의회의 예산에 대한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결코 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재개발 재건축 특별히 용도 지역과 용적률 체계의 변경은 우리 서울시 의회 조례 또는 의견 청취 그리고 주민의 동의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민주당 서울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정책 지역과 반대된 서울시장의 다양한 정책 사업과 예산 사업들은 1년 안에 속도감 있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정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제기한 두 가지 문제로만 한정을 하면 지금 서울시 의원이 모두 109명인데 109명 가운데 102명이 민주당 소속이죠. 101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1명이 보궐선거로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자, 그러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세훈 후보의 이 두 공약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저층 주거지 우리 주민들의 갈급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이 정책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 의식을 갖고 추진할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오세훈 후보식의 개발은 예를 들면 10년 전에 뉴타운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네. 5년간 36만 호 공급 중에 뉴타운 공급식의 모델이 18만 5천 호입니다. 네. 저희가 서울시에서 따져봤더니 전체 총 면적의 96%가 차지하는 지역이 단독 또는 다가구 다세대 지역인데 총 가구 수의 약 24만 3천 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가구당 가구 원수를 평균 2.5명으로 가정할 경우에는 약 61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데 예. 만약 뉴타운 정책처럼 강행을 하면 서민 약 61만 명의 주거 보장은 없어지는 거고 내쫓김 당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을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 초스피드로 1년 안에 임기 내에 하겠다고 하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어떻게 보장을 하고 우리 서울시의회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인재 서울시 의원이었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의 이성배 서울시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이성배 서울시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자, 의원님도 이제 그 박영선 후보의 공약 가운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두 개를 꼽아주셨는데, 네네. 자, 첫 번째가 반값 아파트 공약인데요. 이게 왜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우선 그 반값 아파트는 평당 1,000만 원으로 해서 분양한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서울시 그 SH공사가 강일 리버파크 고덕동에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로 했을 때도 불구하고 평당 3,000만 원에 분양을 했었습니다. 네, SH에서 73%에 분양을 했었는데도 3,000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반값 아파트로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부족한 건축비라든지 기타 제반 비용에 대한 거를 전체를 다 서울시 예산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의문이고요. 이를 30만 원으로 적용한다 그러면 약 100조 원 이상에 대한 돈이 필요한데 이 100조 원을 5년으로 나눴을 때도 비용이 만만치 않고 또 임대 아파트에 계신 분들을 이주시키고 순환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당장 그분들이 갈 곳, 현재 주거하고 있는 생활이 있는데 그거를 단순히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공공이라는 이유에 하나만으로도 이주시킨다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통상 알고 있는 일반 분양 방식이 아니라 다른 분양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분양 방식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값 아파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분양 방식을 달리하겠다라는 게 박영선 후보의 공약 아니었나요? 예, 맞죠. 하지만 비용적인 면으로 계산했을 때는 평당 1,000만 원이라는 수치가 나머지 예산으로 지원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령 그 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죠. 우선 적립식으로 박 후보께서는 적립식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박 후보 이론에 보면 2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면서 조금씩 적립해서 갚아나가는 형식이지만 월 소득 200만 원에서 볼 때 월세식으로 갚아나가는 비용이 20만 원이라고 할 때는 2억이라는 돈을 갚을 때 약 50년 이상 정도 걸리지 않을까. 계산법이 그렇게 됩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건 현실성도 없다. 그런 점에서.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간단한 예로 동자동 쪽방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예. 네네. 하지만 쪽방촌에 가보면 그분들은 당장 이주할 곳이 없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반대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우선은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확실한 주거가 정리되어야 이게 동시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잠깐만요. 동자동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국토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세입자를 일단 다른 곳으로 수용을 했다가 이제 그 개발이 끝난 다음에 그쪽으로 이제 입주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계획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말씀은 이제 그렇게 국토부에서 하시지만 정작 그분들은 생활권이 그곳에서 하루 일하고 기초 수급을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생활권. 그곳을 떠나서는 그곳을 떠나서는 살기 힘든 분들이 태반이고요. 약간의 목돈만 있어도 또 다른 행동들을 하셔서 거주하는데 생활비가 많이 없으신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박영선 후보의 공약 가운데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게 이제 임대료 지원인데, 이건 좀 왜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우선 그 소상공인에 대한 그 지원책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론에 있어서 30%라는 지원을 할 때 15%는 서울시가, 15%는 임대인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사실 임대인 분들도 임대를 생활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령 대출을 받아서 마지막 노후를 임대를 받아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동참하시는 분들은 착한 임대인이라고 할 수 있고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나쁜 임대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네. 볼 때는 서울시에서 이런 임대료를 건물주에게 전가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책적으로 다 해가지고 전가시키지 않는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들이 네. 서울시의 그 장기한 신상가라고 그래가지고 건물주가 착한 임대료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예. 네, 근데 정작 중요한 상권인 뭐 강남이나 홍대 이런 쪽에서 계신 분들은 신청이 없었고 주거 쪽이 있는 외곽 쪽에서 주로 많이 신청을 하셨는데 예. 이마저도 서울시에서 다 사업 자체가 잠정 보류됐죠 지금요. 왜 보류가 됐나요? 우선은 신청하는 사람들이 저조한 거예요. 몫이 좋은 곳에서는 굳이 이거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고 네. 그렇다 보니까는 젠트리피케이션 외적인 지역에서 자꾸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곳에서는 임대료 자체가 착한 임대료가 별로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임대료 자체가 낮기 때문에. 착한 임대인, 나쁜 임대인으로 가르는 문제, 이건 좀 윤리적인 문제니까 그 자체로서 일단 지적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고요. 네. 또 하나의 측면은 그러면 15%의 임대료 그러니까 인하분을 서울시가 지원해 준다라는 게 박영선 후보의 공약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재원이라든지 이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선 뭐 순세계 잉여금 4조 원 갖고 나눠서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우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이걸 신청할 수 있는 임대인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요 조사도 필요하고요. 네. 지역과 위치를 더 파악을 한 다음에 상권에 어떤 것들이 맞는지도 분석을 한 후에 예산 지원이 돼야지 무턱대고 뭐 60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거는 현실성으로 떨어져 보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은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달 임대료로 뭐 몇천만 원씩 주면서 하는 뭐 목조, 뭐 강남 어디 이런 데 있는 뭐 임차인까지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를 하면? 아니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정작 그런 곳에서는 임대료 지원을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장사가 다 안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곳들도 있는데 그렇죠. 강남이라든지 이런 상권이 좋은 데서는 예. 사실 코로나지만 장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상가인들에 대한 임대료를 못 내거나 그런 부분들은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엊그제 TV 토론을 보니까 이제 박영선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임대료를 지원을 한다고 해서 서울시에 있는 모든 어떤 그 소상공인에게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가 건물에서 뭐 장사하는 분들이 그 지원해 줄 이유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케이스로 좀 나눠지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만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니까. 네네. 임대인만 혜택을 보는 건 아니니까 소상공인의 이제 부담 경감을 한다면은 뭐 좋은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김인재 의원에게 드렸던 똑같은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게 시장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상당 부분의 시정은 서울시 의회를 거쳐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서울시 의원의 의석 분포를 보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다수잖아요. 네네.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서울시장에 대한 한편의 견제가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힘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그 오세훈 후보께서는 그 재건축 재개발 일주일을 말씀하셨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도시기원에 이제 강남에 있는 음마 아파트라든지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계류 중입니다. 몇 년 동안. 예. 네, 도시계획위원회 모든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도시위원회에서만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바로 시장 결재와 고시 절차만 남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현재 부동산 정책에 보면 집값이라든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단순히 정치적인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정과 부동산 집값의 안정이라는 것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민주당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쟁점은 국회에서 다루고 서울시 의회는 생활형 정치로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소속의 이성배 서울시 의원이었습니다.